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찾아가 보는 불팍 모두의 질문 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윤준병 의원님하고 박지혜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에서 항상 뵙지만 또 처음 보듯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4천만 모두에게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 그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보셨으면 느낌이 어땠는지 각각 좀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이제 광화문에서 1인 시하고 1인 시할 때 보니까 아침에도 하셨어요, 당일날? 네. 그날은 우리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 모여서 1인 시 하는데 맞아요. 표정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왜 좋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근데 이제 선거 전날 4월 3일 날 밤에 우리 헌재를 중심으로 광화문 쪽은 우리 탄핵 찬성 그렇죠. 그룹 네. 저쪽 경운 수원회관인가요? 네, 그쪽은 탄핵 반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쪽 반대 그룹에 어느 분이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그런데 그쪽이 텅텅 비어 있어요. 분위기 안 좋았구나. 분위기가 꽤 안 좋아서 전망이 좋은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대를 하고 저는 돌아가지고 의원회관에서 직접 그 방에서 보셨어요? 네. 그 우리 박지혜 의원님 그때 방송 중이셨던가요? 네, 저희 델리민주 라이브 진행했고요. 탄핵 선고한 다음에 김동완 의원님이 눈물을 글썽이셔가지고 뭉클했던 감성적이시구나. 네, 생각지 않게 감성적이시더라고요. 자, 솔직히 물론 이제 8대0 그 인용을 예상하셨겠지만 읽으실 때 어느 지점부터 확실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좀 법률가들이 조금 각하 의견 낼 때 우려했던 그런 증거 법칙에 대한 것도 얘기? 깔끔하게 넘어가고 계속 인정하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이거 무난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윤준명 의원님도 어떻게? 저는 예전에 나온 내용이 주문을 먼저 하면 기각될 확률이 선거 이유를 먼저 하면 인용이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내용을 보고 인용이구나 이렇게. 주문이 안 나오니까. 네, 저는 어디 방송 가서도 안 하고 지금 처음 하는 얘기 지금 생각났는데 저는 이제 8대0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읽을 때 그 적법 요건을 얘기하는데 우리 문영배 재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각하밖에 없잖아요. 기각은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면 그 말을 먼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쓱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각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먼저 근데 요거 내가 볼게. 근데 안 되는 거거든. 이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먼저라는 말에. 그래서 이게 각하는 무조건 거기서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순간 혼자서 됐어. 그렇지. 각하는 끝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아니 우리 윤준병 의원님 불파기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아니 좀 전에도 파면 선고 당일에도 1인시 아침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탄핵 전국 내내 1인시 하시고 집회에 참여하셨던 거리행진 참여하셨던 영상을 저희가 불파 첫 출연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보여줘. 맛있어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언제 들어도 즐거운. 우리 윤 의원님 지역구 전북이신데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매일 이렇게 매번 탄핵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는데 집회 시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뭉클했던 내용은 그 여성 농민의 전국연합 정영희 회장님이시던가 그분이 이제 그 시민단체 합동해서 촛불 집회에 이제 참여하셔서
단식을 하시는데 네. 아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그때 저도 찬조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네. 또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자식들의 정을 주는 내용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국에 대한 어려움 극복해내야 된다는 격려 뭐 네. 이렇게 할 때 찡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통치 꽁조림님이 윤준병 의원님 본인 영상 보고 박수 치시는 거 귀여워요. 역시 네, 제가 아까 멋있다고 했는데 귀엽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하면한다.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국민의 승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께 드린 박수입니다. 네네. 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99 그룹을 제외하고는 네. 뭐 우리가 외쳤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때 다 박수치고 뭉클하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님께서도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어서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표정 긴장되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읽으면 처음에 좀 긴장하다 쭉 풀리잖아요. 맞아요. 보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발언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근데 이분이 마지막 가면서 약간 더 긴장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우리 박지혜 의원님께서는 어떤 순간이 뭐 기억 남는지. 저는 사실 저희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저희 민주 여성들 같이 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같이 걷고 또 밤에 릴레이 발언할 때 봄밤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밖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분들의 열정 그런 게 굉장히 눈물겨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더 힘도 내고 네. 우리가 그랬던 기억나는데,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다 정성을 기울이셔서 윤석열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이제 나아가야 될 때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모두의 질문 Q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10년 뒤에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계신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실까? 농사는 누가 지을까? 아프신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사람이 줄어들고 텅 빈 마을에 몇 가구만 남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혼자서 또는 주변들과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농어촌의 암담한 현실이 담긴 질문인데요. 농어촌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뭐 걱정하시듯이 그렇죠. 암울하시죠. 예. 이제 뭐 이도향도 이천향도 아니고 뭐 다 젊은 그룹들은 소득을 해서 도시로 다 떠나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고향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뭐 또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가니까 투자도 적고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이죠. 이른바 예타 같은 거 해도 전혀 이제 안 나오는 그런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가 적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농촌에 대한 뭐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효과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넣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사회적인 인프라가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대신에 악순환이네요, 그게. 또 한편에서는 뭐 식량 안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꽤 악순환을 겪고 있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인구가 떠나고 나니까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현재 놓여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 물가라고 소위 명명하면서 농산물이 뭐 가격 폭등이나 뭐 이런 게 자연적인 기후적인 요건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뭐 비축미 방출해서 가격 잡는다고 그러고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아니 가격이 좋을 데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계속 막고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이 이렇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이 고령화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이제 대책 마련이 가장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떤가요? 10년, 20년 후에는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져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이제 그분들이 고인이 되시면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지만 완화될 거다. 일정 시점 되면. 대신에 농촌에 있는 공간들, 토지들 또 여러 가지 자산들은 아마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토지가 주요 생산 요소였는데 그 생산 요소가 인당으로 나누면 그래도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소득은 늘어나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펴고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만 잘해 나간다면 농촌의 변화가 암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요. 네. 이제 그게 충족되려면 네. 정부가 잘해줘야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상상한 대로님이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개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하는 방송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상상한 대로님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등으로 기본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귀농할 젊은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농사 짓는데 뭐 농지에 대한 내용도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농지 정확하게 하고 대신에 식량 안보 때문에 이용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 명확하게 하고 또 그 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득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활용해서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연금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틀을 만들고 또 농촌 공간도 이제 재편해야 되겠죠. 인구가 줄으니까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정하게 뭐 빈집 정비도 하고 대신에 마을 단위도 7, 8개를 묶는다든지 뭐 해서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 가능한 주거 여건이 가능한 걸로 재편하고 그러면서 여유 공간들은 소득과 연계되거나 생활 개선에 연계되거나 산업적인 재배치에 기여할 수 있는 틀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 요거를 정부가 진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면 농촌 공간이 재편도 되고 또 소득도 담보되고 대신에 이제 농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농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쪽에 계속 희생만 당했던 내용에 대한 보상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득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이 다 지금 갖고 계신 거 굉장히 많네요. 많고 사실은 문제점도 많고 해결책도 이제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그것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오면 아마 우리 윤주명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이렇게 충분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윤주명 의원님께서 큰 아이디어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사에서 법이 오면 열심히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이 농업민생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농업도 가격, 소득 안전망, 그 다음에 기후위기 말씀하시겠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뭐 재난 안전망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고 식량 안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꼭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뭐 거부권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사법 공포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박스권의 50%에 갇힌 지지율을 또 60% 또 박스권으로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모두의 질문 Q에 도착한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혜 의원님께 도착한 질문인데요. 기후 분야 책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 송전설로 관련된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이송 설비에 들어갈 자원 문제, 생태계 문제, 주민 갈등 문제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업들이 들어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생에너지 생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재생에너지 생산 송전선로 문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송전선로 그러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전신주 또 멀리 이제 교회에 나가면 가끔 이렇게 큰 철탑들이 철탑?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송전선로, 송변전 설비,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그 실어 나르기 위한 설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뭐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자파로 인한 건강 영향이라든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백두대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 이제 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최근에 조금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밀양 사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그걸 이제 진행하는 과정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송전선로는 그 재생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모든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전기를 소비지까지 연결할 송전선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 호남이랑 제주 지역에 이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허가가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2032년까지 사실 중단되어 있거든요.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그 송전선로 부족한가요? 네, 송전선로가 부족한데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확충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갈 발전 사업이 이제 더 이상 계획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문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송전선로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 아리백을 모르던 자가 대통령이 되니 이런 것까지 발목을 잡았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송전선로 확충에 있어서 조금 한전에만 맡겨두고 좀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어쨌든 옛날에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는 발전소 하나인데 거기를 연결하니까 조금 간명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산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혈관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건설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사실 큰 발전소나 작은 발전소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리고 지금 동해안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도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좀 대책이 또 마련이 되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또 윤주명 의원님 농림축산해양 분야 질문으로 또 가볼까요? 이거 영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질문 내용 보면 해경 급식비가 해군 급식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돼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경하고 해군이 다르고 만약에 다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예, 뭐 우리 국방은 뭐 특히 해상 수호 이쪽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해군하고 해경하고 임무 수행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그런데 해군은 급식비가 인당 일일 15,000원. 그런데 해경 그 경우에는 8,821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네요. 뭐 그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질문 Q에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르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때요? 뭐 내용은 예산 부족 문제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같게 만들어야죠.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는 진짜 좀 다른 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집어내셨으니까 이제 개선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내년 이번 추경할 때 한번 보고 내년 예산 작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라든지
실제 반영 노력을 하는지는 점검해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께서는 모르셨던 것을 우리 윤 의원님께 찾아내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은 지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자,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나요?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수많은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자원 하나도 없는 국가에서 꼭 에너지 분야는 해결돼야 할 목표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때요?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고 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국가 중에 태양광 발전 신규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예, 과거에 저희가 급격하게 늘렸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는 오히려 신규 보급량이 줄어들고 윤석열 있어요. 정부에서 그거를 좀 잘 제안하고 그랬었던 건 아닌가요?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의도로 저는 약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정치적인 제가 의도로. 크다. 네. 원자력 막 띄우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그렇죠.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수사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탄압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사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축소됐거든요. 그렇죠. 네. 음성공장 같은 한화큐셀 같은 이제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공장을 하나를 닫을 정도로 신규 보급량이 줄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최근에는 좀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R200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무역과도 관련이 연관된 문제고 사실은 더 활성화돼야 되는 문제가 맞죠. 이걸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국가적으로 좀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정부 주도로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앞서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에너지 자원 하나도 없는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우리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래 산업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여러 산업 중에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꼭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보급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보급 목표도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당에서도 그래서 그 탄소중립 산업 육성법을 당론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하고. 네, 왜 거기는 그렇게 네, 산업부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탄소중립 산업 육성 육성법. 네. 우리 박지 의원님 제가 평소에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공 분야니까 더 이렇게 딱 눈이 이렇게 빛나시면서 이렇게 멋있습니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법 이거를 좀 통과가 된다면은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이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국가가 전략을 가지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기업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인허가 촉진을 위한 그런 그 법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산업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농림축산 분야의 전문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셔서 얘기해 보니까 뭔가 저도 좀 아는 게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네, 앞서 첫 질문을 저희가 기후 질문을 약간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여기 농촌 지역 소멸과도 이제 직결된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 농촌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햇빛연금, 발안연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재생에너지 송전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지 인근에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게 제안이었는데요. 네, 그 제안은 굉장히 유용한 제안이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같은 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금률이 높은 지역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조금 국회가 좀 마련은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그 근처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그쵸. 방식. 에너지 자금률이 높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해줘서 그쪽으로 기업을 유치를 할 수 농촌 있도록.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네. 오히려 농어촌 발전과 같이 연결이 돼 있겠네요. 네. 산업 재배치를 이제 농어촌 쪽에 유유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생산지에서 에너지 소비까지 이루어지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송전 솔로 문제라든지 해결하면서 그런 것도 다 줄일 수 있는 네. 거기서 생산해서 그 자리에 쓰니까 그런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도 이렇게 전문 분야에 네. 있어서 탁월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역시 민주당이 다른 당, 뭐 내란당은 빼겠습니다. 저희 탁월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팍 모두의 질문 큐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윤준병 박지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해서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거리의 풍경을 보니까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좋아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기운이 위에서 거쳐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끝까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종결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결국은 헌법수호 세력이 집권해서 그것을 마지막 청산하는 것이 종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달려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신임 변호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클로징 하시죠. 네, 여러분 민주당 기운 블루 팍 불팍 대한민국 길을 팍팍. 좋습니다. 민주당의 뵙겠습니다. 길을 팍팍 내일 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흡은 안 맞았지만 대한민국에도 길을 팍팍.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